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반경 1000km 이내의 모든 것은 파괴. 2. 한국의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3. KF-21의 기이함빛.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미사일의 치명성이 다시금 입증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했어 현대전의 교리가 완전히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단 한 발에도 순양함이 가라앉고 군사, 주요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며 심지어는 인간한테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세계 각국은 미사일 방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새기고 있는데요. 동북아에서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가 하면 일본은 평화헌법을 내팽개치고 사정거리 1000km의 타격 무기를 탑재한 구축함을 동해에 배치하겠다고 밝혀 틈새에 낀 한국 역시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이 최근 공개한 설계도를 통해 해군용으로만 일려졌던 무기 체계를 육군에서 미사일 방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갑질하던 미국 무기 회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들을 훨씬 상회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무기 수출 시장까지 휘어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함정의 개함 방공에 사용하는 무기 체계로 대한미사일 등 함정을 노리고 날아드는 비행체를 다른 모든 방공 시스템이 요격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설치하는 최후의 근거리 방어 수단입니다. 주로 기관포함과 미사일형으로 나뉘며 컴퓨터와 레이더로 자동 획득한 표적을 향해 기관포형은 화망을 펼쳐서 파괴, 미사일형은 유도탄을 날려 파괴합니다. 이 사이즈가 없으면 함정은 방공망을 돌파한 미사일에 대처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매우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 요격 실험에선 한 발 한 발의 격추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격추하면 결국 파편의 피해를 입는다는 단점이 밝혀져서 점차 신뢰도를 잃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미사일과 함재기로 대한 미사일을 날리는 모기를 직접 요격하거나 발사된 대한 미사일이 함정에 접근하기 전에 조기 차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탐지를 거부하고 공격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교리의 집합체가 미군의 스텔스 구축함 주말트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사이즈는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면서 가격도 비싼 편이라 예산에 여유가 없는 국가에서는 함포로 근접 신관탄을 쏴서 원거리 요격, 예산이 많은 국가라도 사이즈가 들어갈 공간에 차라리 수직 발사관을 더 탑재하는 방향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를 단번에 바꾼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 모스크바함 격침 사건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입니다. 슬라바급 순양함 1번함인 모스크바함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으로 우크라이나의 넵툰 지대함 미사일에 피격당해 이틀내 침몰했는데요. 이 사건의 영향으로 흑해 함대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전력이 약화되어 러시아는 크림 반도를 포함한 남부 전선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함이 지대함 미사일에 무력하게 당한 이유가 바로 사이즈가 육문이나 있었음에도 전부 자율교전 능력이 없는 구식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스크바함에 탑재된 대공 미사일은 무려 100발에 육박했는데 전부 요격 하한 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시스키밍으로 수면을 스치듯 저공 돌입하는 넵툰에 전혀 대응할 수 없었고 레이더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함의 사이즈인 AK-630은 함정 본체 레이더에 연동되어 표적을 획득했는데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았으니 생체계 하나 없이 포압까지 육박한 넵툰을 격추할 방법도 없었죠.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방공체계를 달고 있는 모스크바함이 사실은 2019년에 대대적인 오버홀 과정을 거쳐 개수를 받고 불과 작년에 재취역한 함정이라는 점인데요. 러시아쯤 되는 나라조차 대한미사일 요격이라는 상황을 거의 상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스크바함은 미사일을 맞은 기관부에 구멍이 나고 오합지졸 러시아군의 손상 통제 실패로 함내로 화재가 번져서 항구로 도망치지 못한 채 격침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이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히 나태한 러시아군의 방심 때문에 격침까지 손실이 뒤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아닌 서구권 함정 역시 이렇게 미사일 방어에 실패할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 문제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넵툰이 시스키밍으로 방공망을 피했듯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레이더의 감지고도 밑을 지휘자재로 날아가서 얻어맞기 직전까지 감지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름대로 비행속도 역시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피격 직전에 감지하더라도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죠. 게임 체인저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성능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역시
서둘러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는 동일한 타격 수단일 뿐 방어할 수단은 여전히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주말등급으로 대표되는 선제 탐지 선제 타격 전략은 방공 시스템으로 적 공격을 감지하고 원천 차단하는 것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세워졌는데 미사일이 코앞에 나타날 때까지 탐지가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전의 전투교리를 크게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이러한 전투교리로 인해 경쟁력을 잃었던 사이즈가 극초음속 미사일에 맞아서 모스크바함처럼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되살아남에 따라 다시금 함정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떠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로 인해 사이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요는 높아졌는데 그동안의 전투 교리 때문에 정작 쓸만한 사이즈를 만들어 파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서구권의 대표적인 사이즈는 레이시온사의 펠럼스와 시그널사의 SG-30 골키퍼 정도가 남았는데 그나마도 골키퍼는 시그널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단종되어 버렸죠. 한국은 기관 포항 사이즈인 이 둘에 더해 미사일형인 림116 RAM을 도입해 운용해왔는데요. 기관 포형보다 공간을 더 많이 잡아먹는 RAM은 일찌감치 해궁으로 대체했지만 골키퍼와 펠럼스는 대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골키퍼의 단종으로 사실상 서방 사이즈 시장을 독점하게 된 레이시온사는 아니나 다를까 펠럼스의 가격을 2배나 올렸고 골키퍼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주제에 가격마저 비싸지자 한국은 더 이상 외산에 의존하지 않고 사이즈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골키퍼의 정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 공백 최소화와 즉각적인 군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던 LIG 넥스원이 그 사업권을 따냈고 3,2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찬 LIG 넥스원 대표이사는 사이즈 2의 표적이 될 함대 함유도 무기는 물론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군 등 해군이 운용 중인 다수의 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며 스마트 해군의 최종 방패가 될 사이즈 2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그간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하는 사이즈 2는 최신의 무기인 만큼 첨단 방산 기술을 집약해 화력과 성능을 겸비할 예정입니다. 골키퍼의 강력한 화력의 원천이었던 GAU-8 어벤저 30mm7연장 게틀링 중기관포를 탑재하고 기존 기계식 회전 레이더를 월등하게 뛰어넘는 성능의 이사 레이더를 전후좌우와 상부 총 5면에 달아 공백 없는 전방위 탐지를 하면서도 골키퍼 대비 1000배나 빠른 속도로 표적을 획득합니다. 이를 통해 다수 추적과 다수 탐지를 동시에 수행해 기존 기관 총형 사이즈가 동시다발적으로 쇄도하는 표적에 대한 대응이 힘들었던 단점도 해결했습니다. 물론 전자전으로 인한 레이더 마비에 대비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 광학 카메라, 레이저 거리 조준기를 탑재해 광학 조준으로도 표적을 탐지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사이즈 2는 임무항약 14km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초음속 대함 미사일, 시스키밍 아음속 대함 미사일, 드론, 고속정, 전투기, 헬기에다 초당 70발의 30mm 포탄을 날려서 완전히 갈아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스텔스 설계까지 적용해 픽탄 면적을 최대한 줄여 탐지 거부를 통한 공격에 원천 봉쇄 전략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사이즈 2의 지상 실험에서는 이러한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해상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응용해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발상은 이미 미군이 지상에서 펠럼스를 응용한 CRAM을 운용하고 있어 상당한 현실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CRAM은 개조한 펠럼스를 차량 위에 엎은 것으로 미군이 이라크에서 반군이 날리는 게릴라성 로켓포, 복사포, 박격포 등을 방어할 간의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 데서 탄생했습니다. 마침 정확히 똑같은 역할을 해상에서 수행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이를 차량에 달아 이동하면서 간이 전개가 가능한 지상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탈바꿈시킨 것이죠. 이 CRAM이 이란과의 전투 중에 포탄 정도가 아니리 무려 탄도 미사일을 격추시켰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사이즈의 지상 사용 역시 효용성이 있음이 증명되었는데요. 한국 역시 잘 만든 사이즈 2를 차량용으로 개조해 우리나라 전장에서는 해상 대공 방어만큼이나 중요한 지상에서의 포탄 방어용으로도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사이즈 2를 수출할 계획까지 갖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신형 호위함 FFX 배치상 차기 구축한 KDDX 해양정보 함선 등에 탑재해서 성능을 검증한 뒤에는 수출에도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사이즈 2의 화력과 성능이 레이시온의 펠럼스보다 훨씬 뛰어난 만큼 만약 이 같은 계획이 잘 실현되면 단종된 골키퍼의 유지 보수가 곤란한 나라나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펠럼스를 도입 혹은 배치하려는 나라를 대상으로 유리한 입지에서
방산 거래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상황이지만 한국은 이렇듯 계속해서 강력하고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 내며 전 세계의 시장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대만의 중요 기업이라 할 수 있는 TSMC,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이곳이 삼성전자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인수합 병마를 삼성이 최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대만 총통까지 두려움에 떨며 TSMC를 방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유일무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소식,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속 최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여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긴급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말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이한 점은 관례적으로 일본을 처음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첫 방문지로 잡은 것입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 발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처음 방문한 후 일본을 들리는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 일정의 핵심 목적이 반도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사실 삼성전자의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과의 회담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 방문 일정에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건설한 평택 캠퍼스가 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미국 측 선발대가 동선 점검은 물론이고 보안을 위해 답사까지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장에 힘이 실렸죠.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평택 캠퍼스 부지라 할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 삼성전자와의 회동을 앞당긴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반도체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도체 시장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일본보다 반도체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작년 삼성전자는 미국 테일러시의 신규 파운드리 라인 공장을 설립 이를 위해 한화로 약 2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중국의 호기로운 선언에 충격을 받은 미국이 삼성을 자극한 결과라 할 수 있죠. 삼성이 미국을 선택하면서 텍사스 지사는 이례적으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고 백악관 역시 한국의 투자에 감사하다며 이례적인 환영 성명까지 내면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드러냈죠. 이에 해당하는 국가가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미국의 가호를 받으며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것, 바로 대만의 TSMC가 대표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의 편을 들며 중국의 침입을 막는 이유가 대만 TSMC가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이죠. 실제로 TSMC는 대만 경제의 반 이상을 지탱할 정도로 GDP는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있어 중요한 기업입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보다 TSMC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 미국에서는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략을 구상한다고 하는데요. 대체 TSMC가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까지 미국이 감싸는 것일까요? TSMC는 창업주 모리스 창이 만든 회사로 1987년 미국에서 돌아온 그가 대만에서 TSMC를 설립하고 향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 대세가 될 것을 전망.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파운드리 전문 기업을 만들었죠. 반도체 등의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을 핀리스 페이블리스라고 하는데, 파운드리는 이 팜리스의 의뢰를 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을 가리킵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파운드리 사업은 물론이고 맵리스까지 가능한 기업으로 대규모 생산 설비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TSMC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파운드리 사업에만 집중한 것인데요. 그 결과 놀라울 정도로 파운드리 부문에서 전문성을 갈고 닦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애플과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데 있어 무조건 TSMC를 선택할 정도로 기술면에서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었죠. 기술평가 기업 트렌드포스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기준 TSMC 매출액은 133억 달러, 한화로 15.78조 원에 해당하며 점유율은 52.9%를 기록했는데요. 그 뒤를 삼성전자가 쫓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문에서 TSMC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한화로 5조 원에 이르고 점유율은 17.3%로 TSMC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생마코이 잘하는 부분이자 경쟁력 있는 부분은 바로 반도체 칩.
보통 반도체 칩은 초미세 공정을 통해 원판인 웨이퍼에 새겨넣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눈으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 정밀한 반도체 칩을 일정 크기 안에 많이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연산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반도체 칩을 박아 넣을 수 있는지가 기술력의 차이를 가져오죠. 나노미터에는 공정을 거치기에 이 기술은 쉽게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의 위치를 지니고 있지만 반도체 분야에 있어 한국과 대만에 비해 계속해서 뒤처지는 것은 기술력의 격차를 미국에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10년 이상 기술력의 차이를 꾸준히 벌린 TSMC는 명실상 부한 파운드리 공정의 최고 기업으로 꼽히며 대만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자극을 받아 TSMC를 추월하기 위해 노력을 거듭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기술력의 차이가 벌어진 TSMC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경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냉혹한 상황에서 뾰족한 방법이 없던 삼성은 놀라운 결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TSMC를 삼성이 매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넥소스라고 불리는 인수합병 프로젝트는 최근 삼성의 인사 발령을 통해 새어나가며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칼끝이 TSMC를 향해 있다는 소식이 퍼졌죠. 그동안 삼성은 내부 기술력을 갈고 닦는 데 집중하거나 반도체 공장을 늘리는 형태의 사업 확장에만 집중했습니다.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 모두 뚜렷한 변화가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 TSMC를 삼키기 위한 준비를 위해 숨을 고르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실무를 총괄한 마 전문가 안중현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하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름을 바꾼 삼성글로벌 리서치로 발령했습니다. 안 신임 사장은 미래산업연구 본부장을 역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안 사장의 승진과 이동으로 사업지원 TF 내에서 기존 안 사장의 역할을 임병일 부사장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영민 부사장과 구자천 상무가 마팀을 맡게 되면서 마팀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죠. 임 부사장은 삼성에 오기 전 리만브라더스와 크레디트 스위스, UBS 증권, 한국지점 대표를 역임한 인재로 그의 전문은 크로스보더 딜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크로스보더 딜이란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인수 합병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합병할 기업이 해외 기업이라는 사실이 이번 인사 이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내부 인력을 해외 말을 전문으로 했던 인력으로 쇄신하면서 그동안 마에 소극적이었던 삼성이 본격적으로 인수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경제계는 물론이고 정치계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TSMC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쟁자이자 동시에 걸림돌을 인수하게 된다면 삼성을 방해할 기업이 없게 되는 상황. 중국과 미국 등 각종 기업들의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나. 삼성전자가 TSMC를 인수할 만한 환경이 갖춰졌다는 사실 역시 인수설에 힘을 싣게 되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TSMC는 최근 일본 구마모토 현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추진, 한화로 9조 6천억 원을 투자해 공장 설비에 공을 들였습니다. 문제는 일본 경제가 침체되면서 일본에 투자를 한 TSMC는 의도하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장 프로세스가 타격을 입으면서 손해를 입은 것은 덤이었죠. 내부적으로도 TSMC 신화의 균열이 간 건 역시 영향을 미쳤죠. 최근 TSMC 내부의 장시간 근무와 회의가 이목을 끌었는데요. 장시간 노동으로 사람을 희생해서 성장을 이끌었다는 비판이 나왔죠. 그러지 않아도 미국에도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TSMC는 미국에서도 대만과 비슷한 근무 환경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미국은 물론이고 대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반도체 기술 인력의 이탈이 일어날 수 있는 정황이라 할 수 있죠. TSMC만이 아니라 TSMC의 고객 기업인 네덜란드 NXP 독일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테까지도 삼성의 인수 대상에 올리며 대만은 다급하게 삼성의 인수 움직임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내부와 외부의 균열이 발생한 TSMC는 공격에 취약한 상황. 차이잉원 총통은 세금을 동원해서라도 인수합병을 방어하겠다고 밝히며 대만의 전략 자산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운드리를 대표하는 대만의 기업 TSMC 과연 한국 기업의 인수합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이어 스텔스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세계 항공기 시장에 또 다른 파란을 예고했습니다. KF-21 보라매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각종 기술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6세대 전투기로 향할 기술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북한이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고, 이에 한국군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출격시켜 대응했었습니다. F-35 전투기를 도입한 이래로 이루어진 첫 실전 투입이었는데요. 재래식 전투기 몇 대가 모이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차례의 시험 비행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KF-21 보람에도 이제는 4.5세대를 넘어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면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난 KF-21이 기대만큼 무시무시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현대전에서 스텔스기가 제대로 된 실전을 치른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모의전에서 직접 스텔스기를 상대해본 파일럿들은 하나같이 전장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인지 치를 떨면서 증언했습니다. 은퇴한 미 해병대 소속 파일럿된 플랜리 소령은 FA-18 슈퍼호넷을 타고 비행하던 도중 스텔스기를 처음 마주했을 때 느꼈던 참담한 무력감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겨냥할 방법이 없었고 나를 방어할 방법도 없었다. 플랜리 소령은 수년간 실전에 가정한 훈련을 받아왔었음에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가 근접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극심한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체계라고 비판받고 있지만 스텔스 전투기의 진정한 강점은 예산 편성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보의 차이가 전장에서 얼마나 우세하게 작용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텔스기의 공포는 스텔스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레이더와 통신망이 스텔스 전투기를 찾기 위해 동원되고 파일럿과 지휘부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스텔스 전투기 하나로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텔스기라는 새로운 무기체계는 전장에서 광범위하면서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KF-21 보라매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항공 엔진 연구개발센터장 강석철 상무는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엔진 개발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스텔스기를 제작할 때 엔진 코어에 추가할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텔스기의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선 엔진 자체보다는 전면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인테이크 덕트, 뒷면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배기 덕트 부분에 스텔스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테이크 덕트의 경우 저피탄형 형상 설계와 특수 코팅을 통해 레이더 외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기 덕트의 경우 엔진에서 내뿜어지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온의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어 적외선 신호를 줄여야 합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배기 덕트의 형상 설계 혹은 바이패스 믹서를 장착하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스텔스 형상 설계 연구가 완성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석철 센터장은 스텔스 엔진 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안보를 위해서 항공 엔진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을 시작하면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텔스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 기초 단계에서부터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승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 항공우주의 10년 인사회에서 관계부처와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제트기급 엔진 개발에 앞서 스텔스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본래 5,000파운드 추력을 목표로 계획되고 있었는데 현재 8,000에서 1,000파운드까지 목표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면 출력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현 단계에서도 FA-50급의 엔진까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 단계에 다다른 무인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무인기 FA-50, KF-21기까지 동일한 국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력을 높일 엔진을 FA-50의 KF-21에는 2대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죠. 이러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보 엔진을 뛰어넘는 한 단계 고차원의 엔진 개발이 계획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터보 엔진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켜 발생한 고압고온의 가스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추력을 발생시킵니다. 반면 램제트 엔진은 압축기가 없이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여 연소시킵니다. 마하 0.5 이하의 낮은 속도에서는 추력을 얻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일단 비행체가 마하 2에서 4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효율이 극대화되고 대기권에서는 로켓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기권 안을 비행하는 미사일이나
고고도 전략 정찰기 SR-71 블랙버드와 같은 특수한 비행체에 적용되어 왔는데요. 이를 전투기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터보램제트용 초음속 터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요소 기술 연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 엔진의 장점만을 흡수하여 아음속부터 초음속 영역까지 최상의 열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완성된다면 5세대를 뛰어넘는 1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엔진 설계와 함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저피탄 설계가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의 KF-21은 무장이 외부에 장착되어 있어 완전한 스텔스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F-21의 내부 무장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 무장창 도입은 KF-21의 성능에 상당한 제한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장을 내부로 돌리게 되면 외부에 장착했을 때보다 무기 탑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료 탑재량까지 줄어들어 작전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해결책이 상상도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에는 알루미늄 복합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하지만 금속재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국내 기업이 탄소 복합 소재로 전투기의 대형 부품을 제작하는데 성공해 국산 전투기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탄소 섬유 소재는 머리카락만큼 얇으면서 강철의 수배에 달하는 강성으로 높은 강도와 가벼운 무게를 요구하는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작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 강국들을 중심으로 탄소 섬유로 제작된 부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 부품까지 일체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탄소 복합 소재 가공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얼마 전 방위사업청과 코오롱테크 컴포지트사가 민군 기술 협력을 통해 T-50 훈련기의 개폐도를 기존의 알루미늄 복합체가 아닌 경량 탄소 섬유 복합체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은 민간형 항공기의 랜딩기어 개폐 장치를 복합 소재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T-50 훈련기의 랜딩기어 개폐도어까지 탄소 복합 소재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개폐도어는 수미터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이전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을 때는 500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했었지만 탄소 섬유 개폐도어는 단 9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항공기의 전체적인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복합체를 통해 이 같은 대형 부품을 통으로 쪼궈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전투기의 대형 모듈을 하나의 부품처럼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전투기를 조립하는데 금속 리벳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 조립 과정에서 쓰이는 특수 리벳은 개당 수십만 원이 넘으며 전량 미국에서 수해오고 있습니다. 이 특수 리벳이 전투기 무게 중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전투기 경량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줄어든 무게만큼 폭장량과 연료 탑재량을 늘려 작전 범위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복합 소재 가공뿐만 아니라 원재료가 될 탄소 섬유의 공급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복합 소재 시장은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 독점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고성능 우주항공용 탄소 섬유의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효성 첨단 소재에서 초고강도 특수 탄소 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H3065 탄소 섬유는 강도가 철보다 14배 이상 높고 기존 소재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높은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H3065와 동급의 T1000급 탄소 섬유는 최신 항공기의 동체 및 부품,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 발사체 등 우주 항공 및 방위산업의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복합 소재 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기술 연구도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이 전력화되는 순간 한국의 공군 전력은 동아시아 최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시아의 하늘을 지배할 보라매가 완성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